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왕의 업적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왕의 업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 이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왕의 업적이 어느 시기에 행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쫙 기억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야지 편하게 기억을 할 수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였고 5세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왕이 한 일이 백제의 전성기와 고구려 전성기 사이에 일어났어, 아니면 이 전에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그 전성기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전에 일어났어, 후에 일어났어, 이런 전후 관계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락을 복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고구려왕이 근초고왕에게,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고구려 왕이 죽은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거죠. 자, 지금 북쪽에 고구려, 남쪽에 백제가 있는데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게 낙랑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낙랑군이 중국과, 요게 한사군이죠. 낙랑군이 중국에서 설치한 한사군.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연결점이 되는 요충지인 서안평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해요? 요 요충지인 서안평을 점령해서 낙랑군이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립이 되고 고구려가 낙랑군을 복속했으니까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서로 맞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해서 고구려 원왕이 전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고구려왕의 전사가 서안평과 낙락 복속 이후에 일어났네 라는 걸, 요 얘기만 기억해도 딱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후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구려왕이 사망을 하자 그의 아들인 소수리 왕이 어떻게 고구려를 다시 재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요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고대 국가의 특징 중에 왕권 강화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비를 빠르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학도 만들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소수리 왕이 고구려 왕 중에서 출제 빈도 거의 랭킹 1위에 해당합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요 전에 또 어떤 중요한 왕이 있냐면 진대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요 고국천왕, 이건 우리 문제 풀면서 많이 만났죠.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 복지 제도를 행했고, 그 다음에 왕이 부자 세습도 고국천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고구려의 내용이 여기가 생선 몸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지나고 7세기에 살수대첩 일어나죠. 수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살수대첩 일어나고, 또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전사합니다. 그 내용, 영양왕 때 일어나요. 그리고 보장왕 때 당나라와 싸운 안시성 전투가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요 보장왕 때 멸망을 하죠. 여기까지가 고구려에서 가장 큰 사건들이에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미천왕의 요 사건만 기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덧붙인 이런 작은 글씨의 내용들은 중요도도 얘네들보다 좀 떨어지고 저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 우리가 지금 백제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업적들이,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한꺼번에 세 나라가 섞여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령 고구려의 동천왕이 한 일과 백제의 고이왕이 한 일은 둘 다 요 백제 전성기 이전에 일어났는데,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고구려의 소수리왕, 백제의 침령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는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백제 전성기와 고구려 전성기 사이에 있었던 소수리망의 업적과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와 신라의 전성기에 있었던 버풍왕의 두 왕들의 업적을 서로 뭐가 더 먼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14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이 표 있죠, 이 표. 그래서 제가 인재서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백제 전성기 아닙니까? 백제 전성기인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끼리는 이 위에 있는 이 왕들을 가지고는 서로 선후 비교를 안 해요. 선후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왕들하고 지금 요게 고구려 전성기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수리왕이나 침류왕 요거하고 비교를 하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서 16페이지 보시면요.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뭘 미리 보냐면 우리 앞으로 핵심 주제 5, 6, 7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죠. 그 전에 이 내용들을 미리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나라의 전성기 때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왜 중요하냐면 한강이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요충지예요. 왜냐면 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달을 해. 그러면 농업이 발달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한강의 서쪽 쪽으로 나가면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 한강이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서 고대 국가의 특징 중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불교, 율령반포, 왕위세습,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불교를 언제 수용했느냐, 언제 공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요 고구려 때는 소수리왕, 그리고 신라 때는 처음 들여온 거는 눌지왕 때 고구려 무쿠자라는 승려한테 들어왔지만 이게 훨씬 중요해요. 공인이 된 거, 버풍왕 때 공인이 된 거, 요 두 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율령이 언제 반포가 됐는지 요것도 버풍왕하고 소수리왕이 중요해요. 버풍왕하고 소수리왕 이 중요하고 왕위 세습은 그냥 한번 봐두면 됩니다. 왕위 세습은 불교와 율령반포보다는 왕위 세습이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도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불교, 그 다음에 율령반포, 요거를 뭐 당장 암기하라는 건 아닌데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구려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17페이지 고구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네모 1번에 건국과 천도가 나오는데 건국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데 그냥 저랑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요 건국 신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여왕 헤부루가 금화태자를 바위 밑에서 데려다가 키웠죠. 근데 이 금화왕이 유화 부인을 거둬들였는데 유화 부인이 알을 낳았어. 근데 그 알에서 나온 이가 바로 동명성왕인 주몽이에요. 우리가 이 주몽은 추모왕이라고도 부르고 동명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과 호칭으로 불려요. 근데 요 금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주몽을 시기를 해가지고 요 주몽이 졸본으로 가서 부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졸본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요 동명왕의 아들인 유리왕이 졸본이 산악지대라서 살기가 되게 빡빡해. 그래가지고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알아야 돼요. 아, 고구려의 수도가 한동안 국내성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건질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한동안 국내성이었다가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요거는 뒤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왕의 업적과 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알아볼 건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고구려의 태조왕은 주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려 태조, 조선 태조는 나라를 세운 왕이라서 태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주몽, 고구려 세운 왕은 동명성왕이잖아요. 그냥 이름만 태조왕이지 그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고구려를 세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태조왕은 동옥저를 복속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했습니다. 여기서 왜 옥저라고 해도 되고 동옥저라고 해도 되는데 왜 동자를 붙였냐면 북옥저라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냥 존재했다는 것만 아는데 북옥저하고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동옥저라고 그냥 합니다. 시험에는 옥저, 동옥저 둘 다 맞아요. 근데 하나 좀 여러분들 지금 옥저하고 동해가 둘 다 고구려에 복속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옥저가 더 먼저 복속이 됐어요. 동해는 광개토왕 때 복속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지도 보면 나오죠. 그죠?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고구려가 여기 있고 옥저가 더 고구려에 가깝고 동해는 고구려보다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저를 먼저 복속, 그 다음에 동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오부 체제로 발전했어요. 근데 오부 체제로 발전을 했으니까 아직 왕권은 약하겠다. 그죠? 왜냐면 이때는 거의 연맹체였을 거 아닙니까? 연맹체여서 군장들, 이 부족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고국천왕부터 중요합니다. 요 태조왕 요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한번 보시고 고국천왕은 뭐니 뭐니 해도 왕별 진대법이죠. 진대법. 자, 이 진대법에 관련된 얘기를 요 2번부터 먼저 볼게요. 요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 옆에 앉아 우는 자를 만났는데 곡식이 없어서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불쌍하게 여겨서 만들어진 제도가 진대법인데 여기에도 밑줄. 근데 요 이야기도 시험에 나오고 을파소 밑줄. 을파소, 고국천왕 때의 신하인 을파소가 건의를 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을파소 하면 진대법, 진대법 하면 고국천왕이에요. 근데 이 진대법이 봄에 곡식, 자, 이 내용도 나와요. 밑줄.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해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봄에 빌려주냐면 가을에 가을에 이제 곡식들을 수확을 하죠. 그러면 봄쯤 되면은 그 저장해 놓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익기 바로 전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굶어서 많이 죽거나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봄에 줬다가 다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추수를 해서 갚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고국천왕은 사실 이 진대법만 기억해도 돼요. 근데 다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고국천왕 때 왕권이 좀 강화가 됐는데 뭘 할 수 있냐면 부자상속이 일어났어요. 부자상속. 그래서 요게 형제상속이었던 왕위 세습이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태조왕 때는 오부족 연맹체의 존재였었는데 그게 행정적인 오부로 바뀌었대.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따로따로 그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렸지만 행정적인 오부로 바뀌었다는 거는 왕 밑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요 오부가.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보고 고국천왕 때는 왕권이 강화가 됐구나. 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동천왕은 서쪽의 서안평을 공격하다가 광구검의 반격으로 오히려 동쪽으로 도망간 왕이 동천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서안평 공격 밑줄. 서안평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반격으로 광구검 밑줄. 국내성 환도산성을 빼앗기는 위기를 막기도 했다. 자, 이게 보시면 요 광구검 이름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광구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서안평 공격했다가 오히려 당했다.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 국내성이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쳐들어갔다가 수도까지 뺏겼어요. 근데 여기서 환도산성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 환도산성은 뭐냐면 국내성은 평지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평지에서 싸우면 불리하니까 근처 산에다가 산성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산성에서 전쟁이 터지면 거기서 이제 수성전을 펼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조선시대 한양에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강화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싸운 거랑 되게 유사해요. 자, 요거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시고. 그런데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당했죠. 근데 미천왕 때는 드디어 요충지인 서안평을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중국의 역사는 알 필요 없는데 요 위나라가 우리 삼국지 보면은 그 조조가 제일 세죠. 이 조조의 위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광구검도 좀 괜찮은 장수가 왔었어요. 근데 이 삼국시대가 이제 끝나고 중국이 5호 16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나라로 막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래가지고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외우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왜 적어놨냐면 그냥 우리가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실패했고 서안평을 점령했는데 성공한 이유를 그냥 적으려고 옆에다 적어놓은 거지 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적은 건 아닙니다. 암기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안평을 점령해서 낙랑군이 어떻게 돼요? 고립되죠. 그러니까 밑줄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대방군은 낙랑군 남쪽에 있어요. 이 낙랑군이 있으면 낙랑군 남쪽에 있었는데 원래 이 대방이 낙랑의 한 지역이었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대방군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래도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국원왕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기준이 되는 왕 아닙니까? 왜? 그렇죠. 밑줄 백제 근초공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국원왕 사유는 전사했다. 왕별. 근데 여기서 이름도 알아둬야 돼. 이 고국원왕은 이름이 사유 또는 쇠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각 사서마다 뭐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초광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니 백제가 등치도 적은데 고구려가 왜 이렇게 왕까지 죽었죠? 왜 죽었냐면은 사실은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백제 공격 전에 선비족의 전연에 모용왕이 쳐들어옵니다. 선비족이 이름만 선비지 하는 짓은 선비가 아니라 완전 개망난인데 와가지고 고구려를 완전 쑥밭으로 만들어놔서 고구려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요. 심지어는 이 고국원왕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 큰 타격을 입어서 성치 않은 상태에서 백제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왕까지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요것도 그냥 눈도장만 찍어두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중국에서 좀 쳐들어와서 큰일이 벌어진 거 어떤 거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고조선 때 어느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는지 기억해요? 연해 징계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조해서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꼭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근초공왕한테 당해서 고구려왕이 전사했는데 그 이유를 이전에 이 중국 쪽에서 선비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국원왕이 전사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소수림왕이 한 일은 다 중요합니다. 자, 밑줄. 전진과 수교를 맺고 전진으로부터 온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 공인하였다. 자, 지금 아까 중국 쪽에 미천왕이 그 서안평을 점령할 때 5호 16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중국은 지금 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가 됐는데 자, 여기는 지금 전진의 동그라미. 요거는 이름도 좀 아셔야 돼. 요거. 소수리왕이 어디랑 수교를 맺었냐면 전진이 북조에 해당이 돼요. 북조에 해당이 돼. 그리고 좀 이따가 요거랑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남조에 중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조 쪽에 누가 있냐면 동진이 있습니다. 동진은 누구하고 교류를 하냐면 백제랑 해요. 백제. 요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 중국 쪽 일은 간섭을 안 하는데 우리 시험을 위해서 자, 전진은 좀 북조에 해당이 돼. 북쪽에. 근데 봐봐요. 고구려는 북쪽에 있고 백제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 북쪽에 노는 거예요. 북쪽에 전진, 그 다음에 백제는 남쪽에 동진, 남조의 동진.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전진과 수교를 맺고 전진으로부터 온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왕별. 불교를 누가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소수림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전진으로부터. 그러면 요 내용을 통해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네.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왕별.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해요. 태학. 국립대학. 태학.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왕별. 율령을 반포했어. 율령을 반포했어. 법을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수림왕 때 어떻게 다시 나라를 단단히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수림왕 하면 불교, 그 다음에 태학, 그 다음에 율령반포 3개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빈도 매우 높아요. 누구 다음에? 고구건왕이 전사한 다음에. 그래서 나라를 재정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드디어 고구려의 전성기가 꽃을 피우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라의 일본 외가 쳐들어왔는데 광개토 대왕이 왕별치세요. 신라 내무랑의 요청, 밑줄 그시고 신라 내무랑의 요청으로 5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 5만의 군사가 그냥 군사가 아니라 기병 위주로 보낸 거예요. 기병이면 말 타고 다니니까 무지하게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신라가 여기 있었는데 외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죠. 근데 고구려에서 기병을 보내가지고 이 왜군을 박살을 내면서 얘네들이 도망 못 가게 해안을, 기동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해안을 봉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왜놈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야 연맹체가 그때 당시에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금강가야였습니다. 금강가야. 근데 금강가야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고구려군이 같이 쫓아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가야가 쑥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어느 쪽으로? 대가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지도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 밑에서 요쪽으로 옮겨가는 거. 그리고 이름에 요 가야는 김해하고 고령도 알아둬야 돼. 대가야는 고령이고 금강가야는 김해. 이건 나중에 가야 가서 다시 볼 겁니다. 지금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억이 나지. 자, 여기 별표. 금강가야 공격 밑줄, 금강가야 세퇴 밑줄, 대가야 중심 밑줄. 그래서 금강가야를 공격해서 금강가야가 세퇴하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이 결성됐다. 그러면 금강가야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김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밑에다 고령이라고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돼.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고구려군이 신라의 주둔 가로치시고 신라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밑줄. 이거는 마치 지금 미군이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고 한국에도 주둔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밑줄 호우명 그릇 밑줄 보세요. 이 호우명 그릇이란 게 호우가 뚜껑이 달린 그릇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청동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릇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광개토대왕이 사망한 2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그릇의 밑바닥을 보면은 광개토대왕의 죽음을 추모하는데 거기서 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대한 광개토대왕 뭐 이 사망해서 슬퍼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추모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경주 신라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 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릇이 신라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쌍괄호 2번을 보면 백제를 공격해서 관미성의 아신환을 굴복 밑줄 그시고 여기 괄호 치시고 한각 이북 지역 그냥 요게 중요해요. 광개토 대왕 때는 한강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한강의 이북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죠? 자, 3번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담덕 밑줄 그세요. 광개토대왕으로도 나오지만 담덕으로도 그냥 나옵니다. 광개토대왕이란 말은 안 주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 독자적인 연호 영락 사용, 왕별, 영락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자적인 연호라는 건 뭐냐면, 원래 연호를 쓰는 나라는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 중국이겠죠, 주로. 중국이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이 연호를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럼 연호라는 게 뭐냐면, 이 큰 나라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왕이, 야, 오늘부터 1년으로 치는 거다. 중요한 사건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1년으로 치는 거야 해서 기준 연도를 그 사건의 1년으로 잡아요. 그럼 중요한 사건은 뭐 대충 뭐가 있을까요? 그죠? 왕이 바뀌었어. 오늘부터 새로운 왕이 되면, 야, 우리 아버지 때 일은 있고 오늘부터 1년이야. 이런 거죠. 이거 마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왜 처음 만나서 남자랑 여자랑 사귀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1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큰 나라가 쓰면 주변 나라도 따라서 요 시간의 기준도 바꿔줘야 돼. 주로 중국이 이런 짓을 하면 주변의 작은 나라도 중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썼는데, 고구려가 뭐예요? 나도 이제 연호 쓸 거야 라고 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락이에요. 영락. 아셨죠? 자, 요거 연호는 여러 개가 있지만 뭐만 아시면 되냐면 영락하고요. 그리고 신라 버풍왕도 연호를 사용했는데, 건원이라는 연호가 있는데 삼국시대는 딱 그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근데 영락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영락. 광개토대 영락. 그 밖에 정복 활동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 딸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나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요 동해 있죠. 동해. 그리고 부여도 되게 오래 지속됐네요. 광개토 왕이 있던 5세기까지 부여가 끈질기게 있다가 동부여, 동해를 복속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숙신을 정벌 했는데, 숙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 내용 자체도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숙신이랑 무슨 뭐 오랑캐 뭐 있었겠네. 그래서 정벌을 했고,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을 확보하고 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중요한 답으로 나오기보다도 광개토대왕을 설명할 때 덤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요 광개토대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내용 중요하죠. 요 신라 내무랑의 요청으로 그 외를 쳐부시면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신라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증거가 호우면 그릇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지역을 한강을 다 장악한 건 아니에요.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영락을 연호로서, 독자적인 연호로서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복 활동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장수왕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거죠. 장수왕이 백제에 쳐들어와서 계로왕이 전사한 거. 자, 근데 먼저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 왕별 평양천도, 요게 도읍을 국내에서 평양으로 옮겨 밑줄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주왕이 나제 동맹을 맺었죠. 그죠? 요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도 밑줄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백제의 왕인 계로왕이 전사했죠. 왕별. 자, 그런데 여기서 계로왕의 이름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여경이에요. 그래서 사서에는 부여경 또는 여경으로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다 계로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왕까지 죽으니까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해요? 좀 더 동맹을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동맹, 혼인동맹을 맺죠. 이때 밑줄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이 요 결혼동맹을 체결을 했는데, 이때 누구랑 결혼했냐면 동성왕하고, 자, 여기 네모, 신라 왕족인 이찬 비지의 딸하고 결혼했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혼인동맹, 결혼동맹을 맺었다고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다 요 문장을 잘 써요. 백제와 신라 간에 뭐 신라 왕족인 이찬 비지의 딸이 결혼했대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백제와 신라가 서로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는 말을 요 문장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당을 장수왕 시절에 경당을 설치해서 밑줄 지방에 경당을 설립해서 평민의 자제까지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수왕 때 2개의 비석을 설치하는데 광개토 대왕릉비와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 둘 다 괜찮아요. 요게 지금 충주에 있는데 예전에는 중원군이라는 데 세워졌는데 이게 충주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부르고 중원 고구려비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고구려의 건국시나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등이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려고 세운 비석이야. 광개토 대왕릉비가. 근데 요 중원 고구려비는 남하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남한강, 이제 한강을 다 차지했죠. 그래서 밑줄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가 확대돼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충주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 중원 고구려비의 요 의의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에요. 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한반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요 둘을, 자, 요거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자, 요 파란 게 한강입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이 지금 고구려 전성기 때의 영토니까 말씀드렸죠.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그 나라의 전성기라고. 그래서 요게 지금 고구려의 전성기를 알 수 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여기가 신라고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가야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에 여기가 북한강이고 여기가 지금 남한강인데 일단 중원 고구려비가 어딨냐면 충주 한 요쯤 있어요. 한 요쯤 있어요. 요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한강 유역까지 차지했다는 걸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광개토 대왕릉비는 국내성이 여기 있으면 한 요쯤 있습니다. 요쯤. 그러니까 이건 한반도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야. 요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수왕은 제일 중요한 게 요 2개의 내용이에요. 요 2개의 내용. 요 평양천도. 그래가지고 또 여기 백제로 쳐들어가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요 2개의 내용. 이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백제와 신라에서 장수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서로 동맹을 맺었죠. 그것 때문에 이 일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 무슨 짓을 했어.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다른 2 왕이 만약에 뭔가 이것 때문에 동요를 했거나 움직였죠. 그럼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세 나라가 어떤 사건 때문에 같이 움직이니까. 오케이. 자, 문자왕, 문자명왕이라고도 하는데요. 끈질긴 부여를 드디어 완전히 복속을 했습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은 동부여를 복속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밑줄 고구려 최대 영토를 달성. 자, 이 부여를 복속했다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왕, 문자명왕 때는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달성했다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왕은 여기 보면 지금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신라가 진흥왕 6세기 때 전성기를 거치고 막 전성기를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온달 동그라미, 온달 굉장히 잘 나와요. 온달 동그라미, 온달이 신라를 공격했는데 아단성, 아차산성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달이 시험에 우리 잘 나오고요. 요게 6세기 말이구나. 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진흥왕 이후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별표.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수동그라미. 수양제가 침략하였으나 을지문덕의 살수에서 격파. 을지문덕 동그라미. 여기 수나라가 쳐들어왔네. 수나라가. 근데 이따가 보장왕의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수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보장왕은 당나라하고 싸우고 영양왕은 수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신지편찬 밑줄, 그리고 이문진 밑줄. 자, 원래 고구려에서 6이라는 역사책이 100권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쓰여졌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6이 100권이라는 게
있었다. 요거만 압니다. 그래서 이 100권짜리를 밑줄 신집 5권을 편찬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간추려서 쓴 거예요. 요약본이죠. 요약본. 100권짜리의 요약본. 그래서 누가 이문진이 신집을, 그러니까 지금 신집도 안 내려오고 유기도 안 내려옵니다. 이거 다 그 소실됐는데 다만 이 기록만 있어요. 이문진이 유기 100권을 간추려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했다. 요거. 그래서 지금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물리쳤죠. 그래서 어떤 사서 같은 거를 편찬할 때는 그 나라의 전성기 때 좀 큰 일을 했을 때 그때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영양왕은 요 3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담진과 왕산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그냥 읽어만 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장왕. 보장왕은 보장왕 이전에 영유왕이 있는데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웠는데 보장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겠죠. 그죠? 실권자는 영계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밑줄 당나라와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안시성 전투가 이때 일어났는데 이때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 보장왕 때 영계소문 사후에 내분이 일어나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왕은 당나라로 압송이 되죠.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주요 왕들의 업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중요한 거, 백제 전성기 곤초고에게 고구원왕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와 장수왕인데 제일 중요한 게 광개토왕은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로 쳐들어온 외를 무찔렀죠. 그죠? 그래서 금강가야까지 막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장수왕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백제로 쳐들어가서 이때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요 미천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안평, 군사의 요충지인 서안평이 점령을 당해서 낙랑이 고립이 되고 낙락을 복속하게 됐더니 이제 백제와 고구려와 서로 맞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국원왕이 사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소수림왕이 불교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치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전성기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왕 누구 있습니까? 고국천왕의 요 진대법 요거. 그래서 고국천왕 때 왕이 부자 상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부가 행정구역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된 모습을 고국천왕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가 지난 요 6세기 이후에 영양왕과 보장왕 요 두 왕이 중요한데 온달이 신라 쳐들어갔다 전사했다. 그죠? 아단성에서 그 다음에 요 살수대첩 수나라를 물리치고 보장왕은 누가?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앉혔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요때 고구려가 내분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고 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서도 요건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수와 당과의 싸움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큰 내용인데 그 밖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일단 요 영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개토대왕 때 연호가 영락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후연, 동부여, 동해, 숙신 얘네들을 정벌을 했죠. 그죠? 요로. 그 다음에 장수왕 때 비석 두 개 어떤 거예요? 그렇죠. 광개토대왕 릉비와 중원 고구려비 있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역사책 유기 100권을 신집 5권으로 간추렸다. 이문진, 그죠? 담징하고 왕산하고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왕 중에서 태조왕, 옥저복소 요거 그 다음에 동천왕이 서안평으로 쳐들어갔다가 광구왕한테 오히려 당해서 동쪽으로 도망간 동천왕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구려를 내용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백제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먼저 큰 사건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작은 글씨로 돼.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요 작은 글씨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이후로 정리를 하시면 고구려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배운 다음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 셋이 같이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 배우고 기출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신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핵심 주제 5잖아요. 5, 6, 7,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백제에 대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